자, 여기 비앙카 데비는 17살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소녀였어요. 뉴욕주의 유티카라는 곳에서 자랐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그해 가을에는 대학에 들어가서 심리학을 전공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비앙카는 10대 동안에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어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후에 자신처럼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힘든 10대들을 상담해주고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이제 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의 부모님 말에 따르면 그녀는 꽤 굴곡 있는 막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어해서 막 병원도 많이 다니고 그래도 정말 착하고 좋은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10대 친구들처럼 비앙카도 소셜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 아이였는데요. 이걸 보시는 이제 친구들도 요즘에 뭐 틱톡도 많이 하고 미국에서는 또 10대들한테 스냅챗도 굉장히 많이 유행했고 했는데 비앙카도 역시 여느 10대들과 다르지 않게 소셜미디어에서 특히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특히나 이 인스타그램은 그녀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공간이었는데요. 왜냐면 평소에는 조금 소극적이고 실제에서는 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조금 어색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데에 비해서 인스타그램에서는 뭔가 되게 다양한 머리 색깔도 시도하고 다양한 셀카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그러면서 뭐랄까 다른 사람들하고 막 거리낌 없이 막 댓글이나 DM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더 훨씬 활발하고 심리학을 전공한 후에 이제 아이들 10대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미 인스타그램에서 또 이제 자기처럼 뭔가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으면 DM으로 조언을 주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비앙카에게는 그게 바로 인스타그램이었어요. 2019년 5월 비앙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21살의 브랜든이라는 남자를 알게 돼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막 DM을 주고받았는데 꽤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서로 이제 친해지게 되고 인스타그램뿐만이 아니라 디스코드라는 여러분 그 앱 아시죠? 그 프로그램? 거기 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거기가 약간 뭐 게임하는 친구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기도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 이렇게 클럽하우스처럼 오디오로도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비밀 채팅방 같은 걸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디코라고 요즘 친구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디코 안에서도 자기 친구들끼리만의 이런 소수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도 막 같이 막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친해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브랜든이라는 남자가 비앙카가 사는 동네인 유티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 비앙카는 이제 부모님에게 착한 딸이에요.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말해요. 엄마 나 인스타그램으로 브랜든이라는 남자를 알게 됐는데 되게 좋은 친구인 것 같아. 우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산다고 하는데 나 이 친구 한번 그냥 만나고 와도 돼?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17살 딸, 막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뭐 이제 어린 친구잖아요. 이런 딸을 둔 부모님이 이제 걱정이 됐어요. 모르는 남자, 그것도 인터넷으로 만난 남자를 갑자기 만나러 간다는 자기 10대 딸이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걱정된다. 네가 혼자 가기에는 너무 걱정되니까 그냥 가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이제 비앙카가 괜찮다. 이 사람 위험한 사람 아니야. 금방 만나고 올게.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럼 우리 같이 만나자. 집으로 초대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남자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이 남자를 처음 만나면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 받았는데 또 집으로 와요. 이제 비앙카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저녁도 먹고 막 이야기를 나눴는데 부모님이 이제 브랜든이라는 친구를 보니까 꽤 나이스하고 쿨하고 되게 괜찮은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도 둘이 뭐 또 비앙카도 이 친구의 이제 부모님을 보게 되고 점점 이제 친해지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막 연락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둘의 사이는 점점 나아가서 연인으로 발전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막 이렇게 검색해봤을 때 제가 처음으로 봤던 매스컴에서는 둘이가 연인 사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파보다 보니까 이 둘이 과연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 디스코드에서 비앙카는 항상 이 브랜든이라는 이 친구를 내 보이프렌드, 남자친구가 아닌 그냥 my friend라고 지칭해요. 항상 친구라고 지칭을 해요. 만약에 남자친구였다면 굳이 뭐 친구, 내 프렌드라고 할 필요 없겠죠. 모르겠어요. 뭐 썸을 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더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2019년 5월에 둘이가 실제로 만나고 그리고 2달 후에 2019년 7월 13일 비앙카와 브랜든은 뉴욕시 퀸즈에 있는 리지우드라는 곳에서 열리는 한 콘서트에 같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앙카가 사는 이 유티카라는 곳에서 콘서트장까지는 차로 약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브랜든이 자기랑 같이 가자고 이제 자기 차를 끌고 이제 그녀를 데리러 왔어요. 뭐 같은 뉴욕인데 뭐 4시간이 걸려요 하실 수 있는데 뉴욕주가 남한의 총 크기보다 거의 4배가 더 크거든요. 이 친구가 사는 집 제가 지도로 보니까 사실 여기 뉴욕시로 오는 것보다 캐나다로 가는 게 더 가까워요. 네, 사이즈 진짜 크죠, 여러분? 이제 근데 이제 또 이 먼 거리를 또
10대인 딸이 혼자 간다고 하면 또 얼마나 또 걱정이 되겠어요. 또 심지어 또 비앙카가 부모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엄마 나 또 인스타그램으로 만난 친구가 있는데 오늘 그 콘서트장에서 그 알렉스라는 애도 만나기로 했어 라고 또 부모님한테 얘기했대요. 그 인스타그램 뭐 온라인으로 만난 또 새로운 남자를 그 뉴욕시 먼 데까지 가가지고 만나는 거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가도 될까 좀 걱정이 되다가도 그래도 이 브랜든이라는 청년이 되게 우리가 몇 번 만나보고 했는데 되게 괜찮은 친구고 젠틀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이 친구가 우리 비앙카를 지켜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럼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그녀를 이제 배웅을 해줍니다. 당시에 비앙카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난생 처음으로 부모님 없이 혼자 가는 콘서트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막 설레했다고 해요. 되게 들떠가지고 한껏 막 예쁘게 이제 치장을 하고 집을 나서서 브랜든 차를 타고 이제 뉴욕시티에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공연이 열리는 뉴욕시의 클럽에 도착을 하는데요. 사실 비앙카하고 알렉스는 온라인에서부터 서로 좀 약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만나진 않았지만 좀 썸을 타는 관계였던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비앙카는 가는 중에 딱히 뭐 브랜든에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알렉스와 본인이 뭐 어떤 사이인지. 이제 셋이서 콘서트장에서 이제 막 만나가지고 물론 이제 술 마시면 안 되는 나이거든요. 이제 17살이잖아요. 근데 막 거기서 이제 술도 마시고 막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왔으니까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춤도 추고 그렇게 놀다가 비앙카랑 알렉스가 실제로 만났는데도 서로 마음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키스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브랜든이 무척이나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콘서트장에서 브랜든과 비앙카가 이제 싸움을 하게 되고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밤 10시경에 이제 비앙카가 사는 동네로 올라가거든요. 업스테이트 뉴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둘의 언쟁이 계속됩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브랜든은 운전 중에 갑자기 이렇게 운전하는 그 차창박에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런 사진을 올리는데요. Here comes hell. It's redemption, right? 자, 여기 지옥이다. 네가 한 짓에 대한 대가 정도겠지?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 스토리에 이런 사진을 올리고 브랜든은 비앙카를 차에 태우고 막다른 곳으로 운전해서 갑니다. 나중에 브랜든은 법정에서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말하지만 왜인지 브랜든 차 안에는 검은 손잡이가 달린 아주 큰 칼이 있었어요. 그리고 차에서 그는 언쟁을 하다가 결국 그 큰 칼로 비앙카의 목을 순식간에 공격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의 공격이 아닌 무차별적인 여러 번의 공격으로 인해서 경찰에 따르면 그녀의 머리는 신체에서 거의 떨어져 나가는 지경이었다고 해요. 보통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살인마들은 보통은 시신을 유기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는 이런 식으로 둘러댈 수 있겠죠. 콘서트장까지는 같이 갔는데 알렉스라는 남자 만나서 그냥 사라졌다 라든지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브랜든은 좀 달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도망가는 대신에 동이 트기 직전까지 몇 시간 동안 그 현장에 남아서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방수포로 덮여진 무언가의 사진을 올려요. 거기에 I'm sorry 비앙카, 미안해 비앙카 라는 문구와 함께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그걸 올립니다. 사진을 업로드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친구들을 팔로우하고 있는 친구들이 막 DM을 막 보냈겠죠.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비앙카야? 아니지? 뭐야 장난치지 마. DM이 막 왔어요. 근데 이 브랜든에게는 그 수많은 인스타그램 DM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브랜든은 이어서 디스코드에 접속해서 자신에게 공격을 무참하게 받은 그 죽은 비앙카의 사진과 함께 Sorry fuckers, you are going to have to find someone else to orbit 이라는 멘션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약간 그 오르빗이라는 뜻이 글쎄 무슨 또 은어 같은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궤도를 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sorry fuckers 미안한데 이 새끼들아 이제 서성일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 될 거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앙카가 이제 외모가 수려하고 활발하고 이 인스타그램 안에서 그랬으니까 아마 되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비앙카를 지켜보던 남자들에게 이렇게 마치 저격하듯이 하는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요. 내가 지금 인터넷에 이런 사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장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정말 수많은 신고를 받고 막 이게 위치가 어딘지 막 추적을 하려는 찰나에 브랜든 자신이 911에 본인 신고를 합니다. 나 지금 여기 있는데 방금 내가 여자친구를 살해했고 곧 자기 자신도 자살을 할 거라고. 곧 현장에 경찰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브랜든의 검정색 SUV를 발견했고 그 옆에 무언가를 깔고 누워있는 갈색머리의 남자를 발견해요. 경찰이 거기 누구 있냐고 말을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가까이 이렇게 가보니까 방수포로 비앙카를 덮어놓고 그 위에 누워있는 브랜든이 있었어요. 경찰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에 갑자기 자신의 목을 칼로 찌릅니다. 그리고는 자해한 자신의 사진을 셀카로 찍어서 스냅챗에 올려요.
경찰이 당장 지금 그 손에서 칼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그 자신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경찰의 사진도 찍어서 스냅챗에 올려요. 그러니까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이 자기를 본 순간 그 앞에서 자기 목을 찌르고 그걸 셀피로 찍어서 스냅챗에 올린 거잖아요. 진짜 완전 SNS 중독의 완전 관종, 진짜 또라이죠. 더 많은 경찰이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현장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브랜든에게서 무기를 빼앗아서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응급수술 후에 그는 이제 살인죄로 기소가 되게 되는데요. 제가 초반에 잠깐 이제 어떤 매스컴에서는 그들이 연인 관계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 비앙카가 바람을 펴서 화가 난 남자친구가 저지른 살인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브랜든이 비앙카를 좀 일방적으로 많이 좋아했던 관계가 아니었나 그렇게 표현하는 점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온라인에 그 디스코드에 있던 그 그룹 채팅하던 친구들도 둘이서 뭔가 약간 썸이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약간 브랜든 쪽에서 더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고 싶었는데 좀 비앙카 쪽에서는 시큰둥한 그렇게 보이는 사이였다. 그리고 이제 비앙카의 엄마도 비앙카가 죽기 전에 자신과의 대화에서 브랜든이랑 뭐 어떤 사이야? 뭐 둘이 사귀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나 어차피 가을 되면 대학교도 가야 되고 하니까 지금 나는 그냥 즐기고 싶다. 여러 친구들도 만나고 즐기고 싶을 뿐이고 브랜든이랑은 절대 이런 진지한 관계도 아니고 그거 원하지도 않는다고. 문자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둘이 나눴던 문자들 진짜 일방적으로 계속 막 연락을 한 거죠. 근데 이 날짜를 보면요, 그 6월이에요, 6월. 이 사건이 일어난 건 7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한 달 전만 해도 내가 너한테 연락할 때마다 넌 항상 날 무시하거나 나한테 되게 띠껍게 굴잖아. 나 진짜 너랑 이제 끝이야. 너 내 시간 다 낭비했고 이런 너의 나르시시스트 같은 이런 행동에 나 이제 질렸다고. 너 따위 이제 필요 없어. 아 맞아. 나 그리고 또 할 말 있는데 내가 너한테 언제 너한테 뭐 누드 사진 보내달라고 했어? 내가 너한테 뭘 원하길래 했어?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너 나한테 찬스를 주지 않는 거야? 너 내가 어떤 남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너한테 보여줄 기회조차 나한테 주지 않는 거야? 네가 자꾸 날 무시하잖아. 난 그냥 네 곁에만 있으면 돼. 그냥 친구로라도 지내라고. 왜 연락을 받지 않는 거야? 너 다른 남자들은 너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다 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남자들 뿐이야. 너 나 같은 사람 없을걸? 네가 뭐 무섭다고 할 때 뭐 이렇게 뭐 촛불도 켜주고 뭐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더 이상 나와 너랑 이렇게 프렌드 존이라고 하잖아요. 그 연인 관계 아니고 친구 사이. 프렌드 존에 있는 거 나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혼자서 심지어 이렇게 비앙카가 나 좀 가만히 두라고 나 방해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됐어 너 필요 없어 너 따위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야 그렇지만 난 너랑 같이 가까이 있고 싶어 그것뿐이야 우리 같이 친구라도 될 수 없을까 이렇게 17세 소녀에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둘은 절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는 아니었고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불러주는 것만 그것 자체로도 약간 좀 모욕이지 않을까 그게 바로 브랜든이 원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인 현장이 있었던 그 장소인데 여기에다가 그 뭐라고 하죠? 이 스프레이로 너 이제 절대 나를 잊을 수 없을걸? 너 절대 날 못 잊을 거야 라고 적었다고 해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동네 주민들한테 하는 얘기인지 비앙카에게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우발적 범죄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큰 칼을 차에 갖고 있으면 스프레이까지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자해를 하기 전에 본인 인스타그램 상태도 이렇게 바꿔요. 1997년에 태어나서 2019년 7월 14일에 죽었다. 여기 한 손에는 제가 이제 잘랐어요. 한 손에 이제 칼을 들고 있고 여기에 나한테 잘해줬던 친구들아 다 고마워. 너희를 다 보고 싶을 거야. 라는 스토리까지 이제 올려요. 도대체 이게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마치 그 죽으려고 하는 것도 다 쇼였는지 만약에 정말로 자기가 죽을 생각이었다면 굳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이 자기를 보는 순간 자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디스코드 친구들도 그러거든요. 막 되게 자기가 혼자서 비앙카가 자기 여자친구인 것처럼 막 행동을 했다고 온라인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비앙카를 보는 다른 남자들의 시선도 질투심이 쌓이고 쌓여서 원래도 좀 일그러졌던 사람이 점점 더 일그러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정말 엽기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제 이틀 후에 경찰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겠죠. 이런 일이 일어났고 브랜든이라는 남자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던 사진들이 실제 그 사건 사진들이었다. 그 사진들이 진짜였다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참고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던 그 브랜든의 사진들이 굉장히 여러 명의 유저들이 막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건 사진들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요. 왜 인스타그램이 약간 좀 관리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에는 곧바로 RIP 비앙카, 이제 Rest in Peace, 평화롭게 이제 잘 쉬어라, 약간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이제 미국에서 쓰는 이제 RIP라고 짧게 쓰는 말인데요. RIP 비앙카라는 해시태그가 인스타그램에서 트렌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되게 슬프고 엽기적이었던 건 뭐냐면, RIP 비앙카 해시태그하고 브랜든이 올렸던 사진을 저장한 거를, 그 사진을 계속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뉴스에서 이 비앙카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퍼지게 되면서 브랜든 인스타그램하고,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비앙카의 인스타그램의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높아졌겠죠. 이 비앙카가 사망하기 전에 찍었던 셀피 댓글에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데요. 뭐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 뭐 집에서 하는 재택근무, 시급 5만 원 벌 수 있는 재택근무 소개합니다. 제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세요. 라든지 팔로워 수 늘려드립니다. 좋아요 수 늘려드려요. 혹은 비앙카 사진 아직 못 본 사람, 완전 장난 아님, 내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으니까 확인해봐. 브랜든이 올렸던 비앙카 사진 보고 싶으면 내 계정 팔로우하고 DM 줘. 꼭 팔로우 먼저 해야 돼.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비앙카라는 이 10대 소녀에게 일어난 이 비극을 이용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늘리는 괴물들이 인스타그램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말이에요. BBC 뉴스는 이런 댓글이나 이런 포스트를 올린 사람 중에 한 명하고 연락이 닿았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남의 그 비극적인 이런 사건을, 이런 자기 홍보하는 글을 올렸는지 물었더니, 인터뷰했던 사람이 요즘에는 사람들이 인스타 팔로워,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사람이 많다.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인터넷에서 뭔가 유명해지려면 무슨 짓이든지 할걸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요. 이 친구의 이름이 비앙카 데빈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의 유저네임, 인스타그램 닉네임을 비앙카 데빈 뭐 123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 유저네임을 비앙카 데빈처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홈페이지에 더 들어와서 자기 사진을 더 볼 수 있도록.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 살인사건도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이런 살인마와 못지않은 이런 괴물들이 온라인에서 존재한다는 것도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고인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내가 죽고 나서라도 내가 죽은 모습을 인터넷에 이렇게 막 퍼지는 걸 원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걸 보는 부모님들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잘 쉬길 바랄게, 편히 쉬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해시태그와 함께 같이 계속 이런 사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도니까 또 이거를 참지 못하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우리 다 프로필 사진 바꾸자, 비앙카의 머리색처럼 핑크색 구름, 뭐 핑크색 별이라든지 뭐 예쁜 뭐 강아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올리자. 비앙카라는 이름을 검색했을 때 그런 사진들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더 많은 유저들이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이거를 다 내려버린 거예요. 브랜든 지금 옆에 그 목에 그 상처 자국 보이세요? 그래서 브랜든은 바로 수술을 해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네,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쓰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최종 그 판결은 아직 나지 않았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연기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온라인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쯤 여러분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뭔가 점점 우리가 온라인에 막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좀 약간 사람으로서 느껴야 되는 감정, 뭐 공감력, 뭐 양심, 뭐 이런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10대 소녀였잖아요. 아직 잘 몰랐을 거야. 뭐 이런 뭐 남자친구, 뭐 여자친구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고, 아마 비슷하게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어릴 때는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 아니오에 대해서 잘 모호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뭐 요즘에 뭐 물어보살 이런 데서 뭐 초등학생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 친구랑 왜 사귀었어? 그러면 사귀자고 했는데 거절하기 미안해서요. 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그런 거 종종 보이거든요. 근데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나보다 선배인 어떤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표현했는데 내가 거절하면 뭔가 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싫다는 말을 못 하겠어서 억지로 그냥 만난다든지 어떻게든 헤어질 수 있겠지라고, 그런 것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거절을 못한다는 게 내가 죽임을 당할 만큼 어떤 경우에도 살인은 정당화되지가 않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또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우리 친구들 중에 10대인 친구들도 제 영상들 많이 보니까 또 20대 초반 또 뭐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뭔가 사인이 보였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완전히 이 브랜든이라는 남자애가 비앙카에게 완전히 막 집착하는 것 같고 가스라이팅 한다고 딱
딱 봐도 우리는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당사자가 봤을 때는 그게 이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냥 뭐 날 좀 괜찮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한번 그냥 더 볼까? 날 계속 좋아하게 더 볼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정말로 세상이 너무 흉흉한 세상이고, 여러분들 진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세상에 별의 별살 많아요.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같이 생각하지 않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정말 어떤 걸로 인해서 이 상대방이 이렇게 스냅 된다고 하죠. 휙 돌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세상이고, 남자든 여자든 간에 뭔가 내가 이 사람이랑 연락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나를 굉장히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막 좋았다가 싫었다가 막 욕했다가 나한테 약간 이런 사인들이 보이면 바로 거기서 스탑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거나 정말로 강경하게 노라고 하고, 아니면 정말로 아예 컨택을 끊어버려야지 그 만남을 지속하게 되면 나중에 더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보면서 좀 나도 보면 어릴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노라고 못해서, 거절을 못해서 그래서 계속 만나고 막 이랬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방치되거나 정말로 잘못된 만남이 있게 되면 정말 끔찍한 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거 보시는 친구분들도 꼭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닌 것 같을 때는 아니라고 하고 딱 끊어내는 거,